예, 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미뤄졌던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공수처법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수처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면 각 당은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들어갈 텐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아서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국회 얘기하기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얘기 좀 잠깐 두 분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청와대는 좀 반응을 좀 자제하고 있고 신중한 모습인데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도를 하면서도 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 관련 수사가 이제 8월 27일 날 이제 본격적인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넉 달이죠. 오늘이 12월 27일이니까 넉 달 만에 이제 어쨌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사가 이제 유재수 전 그 부시장, 경제부시장 부산 그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다른 여러 사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 관련된 사건들이 이른바 뭐 울산시장 하명 뭐 의혹 수사 뭐 이런 것들. 만약에 기각이 안 됐으면은 기각이 안 되고 발부가 됐으면 상당히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았을 텐데 기각이 됨으로써 검찰이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해왔던 수사가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세 번인가 청구해서 결국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직무유기였고 이번에 이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니까 약간 이제 죄명은 혐의는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검찰이 이번에 어쨌든 범죄 혐의는 근데 법원의 그 얘기는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 소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 기각이나 발부 중에 중요한 변수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범죄 혐의 소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구속을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소는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단지 이것이 이제 범죄 중대성이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어쨌든 청와대로서는 뭐 이제 검찰 수사의 동력이 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3대 원칙이 있잖아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 그리고 피의자 사실 공표 금지, 이것은 뭐 꼭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속이 되면은 마치 영장이 발부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영장이 발부 안 되면은 뭐 괜찮은 이거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불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판부가 일종의 균형 있게 판결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는 데에다 방점을 둬야지. 그 범죄 혐의란 게 뭡니까? 직권남용이잖아요. 청와대의 민정수석 당시에 감찰을 예를 들어서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를 포함해서 여건이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단순하게 무슨 뭐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거는 뭐 검찰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나름대로 추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질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 왜 죄질이 나쁘냐면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다만 이제 뭐 도주 뭐 가능성도 없고 부인이 구속돼 있고 증거인멸 이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 대한 무엇을 압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후 더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더욱더 청와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가 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야의 반응은 역시나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던 게 증명이 된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입장입니다. 여야의 반응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 반응이 당연히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죠.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청와대에 권력이 개입돼서 감찰 무마한 의혹이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이제 혐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당과 민주당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김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우리나라 이 공시를 보면은 영장이 기각되면 이건 검찰이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장은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영장 기각 가능성도 있고 발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게 원래는 가장 맞는 거죠. 증거인멸과 도주협력 없다면. 예. 구속보다 사실 불구속이 원칙인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문제, 소명 문제, 범죄 중대성 문제, 또 증거인멸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 주장하는 거는 증거인멸 할 게 없다. 이미 다 밝혀졌다. 증거가 많다. 굳이 구속할 거 없지 않냐 이런 얘기고 야권은 그렇지 않죠. 이미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증거인멸할 수 있다. 이런 게 항상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 반영된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만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사법적 영역에 넘어갔을 때는 가능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좋은데 정치권이 너무 수사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을 더 추동하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봐라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들은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적폐 수사할 때는 검찰이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 더 2년 반 동안 그동안 이 정부는 검찰 개혁을 왜 안 했죠? 그렇게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청와대라든지 정부 실세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7월에. 예. 검찰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검찰 개혁으로 연결시키는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저께 그 검찰을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감찰 중단을 할 때 친문 인사에 구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수사는 그러면 윗선이 누구냐라는 수사로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검찰이 개혁을 자성하고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정부 들어와서 전 정권의 적폐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당과 그리고 정의당이 보여줬었던 태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는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정치권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필리버스터 전국 첫 번째 라운드죠. 50시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선거제의 개혁안 개편안 관련이 있었는데 이제 필리버스터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회의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열릴 수도 있었는데 한국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건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킨 거다. 또 한쪽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어떤 피로감 때문에 그랬다. 하여튼 어떻게든 하루 더 연기됐어요. 오늘 오후에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국당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선거제 개편안 오늘 온라인 좀 이렇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완전히 누더기 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만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4+2라는 협의체에다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러한 선거법을 만들려고 그동안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요. 정말 4월 달에 했었던 225+75하고 50% 연동형으로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갔다고 한다면 처음에 주장했었던 비례성을 강화시키고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 정수 지역구 단 한 석도 못 줄이고 그리고 듣지 보지도 못했던 30% 연동형 캡으로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국당에서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고 위성 정당을 만들고 이런 식의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마디로 최악의 국회면서 정말 사리 국회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의회에 관련된 교과서를 쓸 때 20대 국회 현재 이 장면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안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원안들이 다 좀 바뀌잖아요. 그럼 예. 처음에 패스트 트랙을 했을 때 그 원안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집중적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4+1이라고 하는 정말 국회법에도 없는 단체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고 속기록도 남겨놓지 않고 배란간 국회법에는요 수정안을 먼저 처리한다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실제로 원안을 무시해버린 상태에서 밀고 붙인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21대 국회가 만약에 이제 새로 개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20대 국회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 안건에 관련돼서 필리버스터로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에 관련돼서 부수법안을 나중에 통과하고 예산안을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제라든지 예. 지금처럼 원안을 마음대로 수정안이 바꿀 수 있는 문제라든지 너무나 많은 지금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차분하게 21대 국회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가 안고 있는 정말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고칠 수 있는 검찰과 얘기하기 전에 제발 국회 개혁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필리버스터랄지 어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하는데 그 안에서 잡음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오늘도 야당 쪽에서 만들어낸 선거제 가지고도 이건 뭐 부실하다,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장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권 좀 너무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예. 독일과 뉴질랜드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독일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50%, 반이 비례대표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 이제 42% 정도 돼요. 이번에 지금 보세요. 작년도 12월 15일 날 여야가 합의했을 때는 그때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확히 한다라고 합의하지 않았어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 합의한다 뭐 이렇게 갔었는데 딱 1년 전 아닙니까? 1년 여전인데 지금 30명에만 이제 연동형도 아니고 이제 50% 반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동률을. 예. 나머지 이제 17명은 이제 병립형으로 가고 예. 말이죠. 예, 그대로. 원래 225대 75로 패스트에 올라갔다가 260대 40, 240대 60 얘기 나오다 250대 50이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세석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253대 47.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논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기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데 최대 30석까지만 연동률 50% 적용한다. 저런 제도는 제가 알기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준연동형이라고 그러는데 준연동형 하려면 다 하든가 30명 전체에 준연동형 하든가 이래야지 그것도 30명에게만 더 준연동형 하고 예. 굳이 애써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쨌든 연동형에 비슷한 어떤 준연동형을 30명한테 적용하니까 그것도 50% 조금 이제 연동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단천 마련됐다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예.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다들 언론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합니다만 누덕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저도 그 표현을 인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근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각 언론이 뭐 이제 지난 총선 때의 의석, 그다음에 최근에 그 정당 득표 지지율 가지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저 별로 그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낼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렇죠. 항상 우리나라 총선은 이 집단지성의 선택이라는 게 거의 예측하지 못하는 정치평론가들도 예측하지 못하고 정치권 스스로도 잘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항상 도출해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지 국민들은 이 제도 잘 모릅니다. 사실 다 모르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거 설명을 좀 하다 보면 학생들이 처음에 알아들어요. 그러다 준연동형 하면 조금 알아듣다가 조금 더 하다 나중에 다 까먹어요. 앞에 얘기한 거. 그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 이걸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정치권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만 뭐 이제 와서 여야 다 나쁘다 뭐 양비론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하도 많이 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정치권이 이 제도 통과하면 통과될 것 같아요. 오늘 결과로 예. 통과되겠죠. 뭐 4+1이 지금 과반이 넘으니까 뭐 한국당도 통과될 거 알고 비례한국당인지 뭔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적어도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이후에 제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은 여야 막론하고 자성할 필요 있다. 이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났고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에 들어가면 이건 뭐 표결에 들어가면 이제 뭐 통과될 것이다라는 게 우세한 것 같은데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제약을 할 수 있는 뭐 제동 장치가 되는 겁니까? 이건 선거법과 뭡니까? 관련된 건 이제 전원위원회의 대상은 아니고요.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만약에 오늘 이제 상정을 예.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전후로 해서 아주 굉장히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전원위원회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찬반 토론을 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시간을 이제 끌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전원위원회라는 거하고 필리버스터라는 것에 대한 것을 여당이 좀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필리버스터를 용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리적인 의사 진행 방해,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게 합법적 권한을 주는데 대한민국 아마 국회에서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거는 전 이런 회개한 건 처음 봐요. 다 있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 취지에 대한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또 허용하는 의장단이나 그것도 참여하는 여당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뭐 더 계속해서 이거를 좀 질질 끌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요. 또 오늘 또 어떤 얘기 나왔냐면 그 선거법 개정안을 폐결 처리할 때 무기명으로 하자. 아니다 기명으로 해야 된다. 예. 원래대로 하면은 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모든 법안은 인사와 관련된 거, 또 그리고 대통령이 비토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갔을 때에 한해서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고, 다만 이제 국회법상은 이게 있어요. 의원들에서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는 의장이 이제 판단해서 무기명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기명으로 해야지만이 4+1이 그런 그 합의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정말 그 4+2라는 정당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연동형이란 말 쓰지 말아달라. 47석까지 무슨 놈의 연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비례대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연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래도 그러다 보면은 비례한국당이 나오면은 혹시 이 비례의석을 과반수 이상을 현재 상태로 가져간다면 이거는 한국당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선거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지만은 참 끝까지 국민들에게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준 것은 한마디로 절망적 상황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두 분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공수처법 잠깐 얘기하셨는데 오늘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가지고요. 글쎄요. 대검도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로 네. 지금 내용이 원안하고 많이 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게 독소 조항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고 한국당은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이 그거죠. 압수수색 전이라도 일단 인지하면은 공수처에 알려라 이러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조항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사항은 이제 사법개혁특위라든지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법안이 다 성안된 다음에 이번에 다시 삽입된 조항이거든요. 검찰이 뭐 최근까지 공수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어요. 이견도 내놓지 않았고 국회에서 한 대로 따르겠다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었고 단지 이 부분이 이제 공수처 입장, 여권의 입장에서는 공수처는 이제 검찰과 달리 전국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단 그러나 이게 지금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게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야당이나 검찰이 반발할 수 있는 빌민 줬다. 전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느 게 좋다 앞살 떠나가지고 너무 야권의 시각에서 이게 공수처가 뭔가 뭐 정권이지 왜냐하면 이 공수처장이 임기가 3년이거든요. 내년 7월에 설치되면 2023년까지 가니까 문재인 정권 적어도 2022년까지 아닙니까? 5월까지니까. 그래서 뭔가를 장악하려 한다는 시각도 너무 야당도 거기에만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이번 정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사안 그 자체 그 국회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논의는 좀 재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의 그 반발이 나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거는 여권이 여권대로 공수처를 만든 쪽이나 반대한 쪽이나 그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면밀하게 좀 재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 내에서는 당연히 추가됐어야 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법안들을 뭐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할 때 아무런 이견도 없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야 4+1이니까 만장일치인 거죠. 그건 뭐 답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을 때 단서는 있는 거죠. 원안인 경우에는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정안을 갖고 나왔는데 그 수정안이랑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 과정 속에서 원안과 수정안이라는 부분 속에서 왜 이것을 순식간에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원안에 대한 거는 사법개혁위원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절차를 거친 상황 속에서 나온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독소 조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문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공수처법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은 게는 혹시 이것이 대통령이 공수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죠? 라는 첫 번째 질문을 저는 제기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 뭐냐면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에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다고 왜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놔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국회 동의와 관련된 거를 받아들이겠다. 예. 지금 보세요. 국회 동의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대통령 임명 막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재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수사제도에 변화가 한다고 한다면 국회 동의 받겠다고 바꾸든지 아니면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권은희 안이 얘기했었던 부분들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하든 간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의 독소조항 같은 경우가 있다고 감지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꼭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되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선거법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상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중지를 모으고 최소한도 이러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법안 관련해서도 또 재검토를 해야 된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이 거의 끝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서 네. 관련 법안들을 다 처리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연내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좀 무시한 것 같아요.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당이 총선 체제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뭐 인재 영입 1호 인사도 발표를 했고요. 지난번에 한국당은 박찬주 전 대장 그 영입하려다가 좀 한번 혼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부분들 또 한국당의 인재 영입 과정 쭉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좀 정치권에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인재 영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좀 참신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유권자들에게 좀 감동과 울림을 줄 필요가 있겠죠. 대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충원 과정을 보면 이제 청와대 이제 참모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다대표되는 경향이 있죠. 인재 영입하려면 이런 게 당연히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건데 이번에 그 최혜영 교수, 강동대 교수인데 이분은 상당히 불행한 일을 겪었던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인재 영입 1호로 그 최 교수를 영입하면 굉장히 그 나름대로 참신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들게 그동안 쭉 해왔던 분인데, 예. 그게 어쨌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수 세력, 소외받은 세력 이런 분들이 자꾸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사실 연동형이 다시 돌아갑니다만 예. 연동형 제도의 취지도 원래 그거였거든요.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원래 그거였죠. 예. 우리나라는 전혀 그게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양당이 이제 인재 영입 경쟁을 하겠죠. 박찬주 대장 건은 뭐 이미 지나왔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다시 뭐 한국당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한국당이 됐고 민주당이 됐건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 세력을 가능하면 영입에 많이 참여시켜라.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건 뭐 상당히 좀 괜찮다. 괜찮은 거다. 예. 뭐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박수 칠 겁니다. 그럼 아마 냉정하게 한번 좀 보죠. 이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거냐. 지난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영정이 1위가 누군지 아세요? 표창원 의원입니다. 의원이요. 지금 표창원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런 정치 처음 본다 하면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2012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주 야심차게 냈었던 분 이자스민 의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당으로 넘겼. 갔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인재만 영입시켜가지고 지난 2016년도에 초선 의원이 44%예요. 지금 한국당에는 초선 의원이 43명이고 재선 의원이 30명, 73명입니다. 67.8%가 초재선 의원인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냉정해져야 된다. 저렇게 해서 뭔가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100% 박수를 치고 있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의정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막아라 하면 가서 막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몇 년 전에 한 초선 의원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함께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서 당론 가지고 의원들을 옥죄이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막으라면 막고 이런 식의 의정 문화를 같이 함께 바꿔나가야지. 그런 거는 덮어두고 새로운 인물 몇 명 영입하고 우리는 이렇게 개혁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그런 부대한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는 저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1대 국회가 되면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 좀 제발 좀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좀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뭐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표 연령도 낮아지다 보니까 뭐 50만 명 가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준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변수가 될까요? 변수가 워낙 많죠, 지금. 이제 4개월이 남았으니까 또 어떤 변수가 돌출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뭐 한 달이면 뭐 1년 일어나니 다 일어나니까 특히 선거 앞두고는. 이제 아까 이제 선거 연령 말씀하셨는데 OECD 국가에서 18세가 19세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건 잘한 거죠, 아주. 선거법을 예. 그 18세로 연령이 나온 건 아주 잘한 거예요. 뭐 한국당 일각에서는 뭐 고등학교 학교를 뭐 정치로 오염시키냐. 그 정치를 너무 나쁜 거로 보니까 문제. 정치를 왜 오염시킨다고 얘기합니까? 예. 자신들이 정치 잘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전 그래서 그건 아주 선거법에서 잘 된 거라고 보고 내년 선거에서 일단 야당은 제1야당이 지금 보여준 행태가 지나치게 강경투쟁 그리고 뭐 대안을 내놓지 않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게 사실이었고 지금도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사실 뭐 연동제재 같은 경우도 거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비례대표 폐지를 떡 내놨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최근에 여러 사건들도 있습니다만 기득권화했다 이른바 86세대가 민주화 세력들이 세대가 그런 그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선거가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될 거냐 제1야당 심판론이 될 거냐 뭐 양쪽이 다 존재할 겁니다 아마.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선거에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떻게 하면 득표할 것인가라는 그 정치 공학에만 완전히 매몰돼 있어요. 물론 정당으로서는 당연하긴 합니다만 그게 정도의 문제거든요. 정도가 좀 심해요 지금 여야 정당이. 저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만 20대 국회가 가장 특히 올해 정치를 이제 결산하면서 정말 진영 정치 무드른 정치였다 올해 정치가 극단의 정치였고 진영 정치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두 정당이 특히 이제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어떻게 국민에 다가가느냐가 전 마지막 변수일 것 같아요. 뭐 대단히 포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계속 꼼수로 이른바 좋게 말하면서 한국당의 표현 묘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공으로 갈 것인지 이게 저는 선거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황교안 대표 병원 입원 중에도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수통합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보수통합 여비층과 다시 이야기하면 정계 개편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만약에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보수 통합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지금 소수 정당 내에서도 비례한국당에 대한 비판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새로운 보수당이 어차피 창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거를 앞두고 당대당 통합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중도에 대한 부분들의 공간이 생겨버리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당대당 통합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예. 이제 또 우리 공화당까지 만약에 이걸 같이 놓고 보수 대통합을 한다는 것은 예. 통합 자체가 전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핵심은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과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통. 하나 흥미로운 것은 어저께 동시에요. 홍준표 전 대표도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고 또 배현정 전 MBC 아나운서 앵커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송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분이 대독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홍준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혹시 홍준표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하고에 있어서의 또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선거법이 통과되면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보수 통합의 논의가 새롭게 전개될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다음 시간에 두 분을 뵐 때면 해가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해 동안 뭐 좋은 말씀 또 쓴소리 정치권에 많이 하셨는데 내년은 총선이 있습니다. 새로운 21대 국회가 만들어질 텐데 정치권에 좀 일했으면 좋겠다. 물론 20대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마디씩 짧게 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판이 바뀌어야 돼요. 판. 과거 노회찬 의원이 그 삼겹살 판 아무리 그 고기 나와봐야 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아까 인재영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도 아무리 만들어봐야 그걸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결국은. 지금 국회 제도 개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논의 구조가 될 수 있는 국회의 판을 바꿔야 돼요. 이른바 그게 정치 개혁이죠. 단순히 정치 개혁이라면 제도에 머무를 게 아니라 예. 뭔가 지금 국민들이 이 정치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 불신, 혐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원인이 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제도 개혁도 중요합니다만 의원들 스스로가 정말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해라. 예. 그게 인식이 있으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인식이 없으면 아예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판은 누가 바꿉니까? 유권자 국민들이 바꿔야 되죠. 우리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유권자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올 한 해 동안 정치권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국민의 수첩을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놓은 거를 다시 보면서 야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는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창일 영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